그날 NATO 본부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강국의 대표들과 군사 전략가들이 모인 자리였기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핀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까지 모두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효과요? 독일 제품보다도 낫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독일 대표단 모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였던 그 순간 프랑스군 참모총장이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잠깐 한국이 우리 독일, 프랑스 무기를 이겼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회의실 중앙에 앉아있던 NATO 사령부 부사령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K2, K9, 천무 시스템은 속도, 정밀도, 배치 능력에서 서방 무기를 앞섰습니다. 유럽의 전장 상황에서 한국 없이 방어선 구축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한국이 독일을 넘어섰다고? 제가 몸담은 독일군 전략사령부는 NATO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유럽 전장 전체를 아우르는 군사 전략을 짜는 곳에서 이런 발언을 듣다니 저는 뭔가 잘못된 정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분명 기술력은 인정받지만 군사력 분야에선 우리보다 한참 뒤처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국 국방부 소속 친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한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의 무기 산업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야. 실사를 가보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저는 독일 국방부로부터 한국 실사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한스, 직접 보고 와라. 이게 사실이라면 독일 군사 전략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이라 솔직히 말해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K-POP나 잘하는 나라에서 뭘. 하지만 그 생각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느껴진 첫인상,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시스템,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시민들. 그리고 스마트한 복장과 능숙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한국 산업 관계자들의 모습. 뭔가 이상하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닌데? 이제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세계 질서를 바꾼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방산 강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만 해도 세계 최강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도 있는데 왜 한국 제품을? 고개를 갸우뚱했죠. 당시 프랑스 군수업계 대표도 고개를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가격 때문일 거야. 한국은 싸게 팔잖아. 그렇게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방부는 저를 포함한 몇몇 전문가들을 직접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성능을 검증하라는 임무였죠.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풍경부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본 대도시보다 더 깨끗하고 더 조용했습니다. 밤에도 여성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밀러 씨,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소속 이준혁입니다. 마중 나온 준혁 씨는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설마 한국에서도 독일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방문지는 경상남도 창원, 바로 K2 흑표 전차의 생산기지였습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전차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단순한 생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로봇팔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저희는 하루에 K 전차를 1대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늘면서 지금은 주 10대까지 가능합니다. 한국 담당자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한 달에 겨우 2대도 어려운데 이들은 이미 매주 2자릿수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선입견이 서서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경기도 대전에 위치한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보다 더 철저한 보안, 최첨단 자동화 공정, 그리고 최신식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테스트 중인 K9 자주포를 직접 보게 됐을 때 저는 그 성능에 경악했습니다. 실시간 사격 테스트에서 K9은 영하 30도의 환경에서도 오차없이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독일제 PGH-2000 자주포보다도 빠르고 정밀한데 제가 속삭이듯 말하자 옆에 있던 준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유럽도 이 성능 때문에 저희 제품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독일제만 하겠어.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독일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째 진짜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군사시험장에서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본 것입니다. 12발의 로켓이 불과 12초 만에 발사되고 발사 직후 차량이 순식간에 자리를 이동하는 장면은 영화 같았습니다.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30초 안에 새로운 위치로 옮겨야죠. 엔지니어의 설명에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독일제 M270MLRS도 이런 속도와 정밀도를 자랑하지는 못했거든요. 마지막 날 이준혁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밀러 씨,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무기가 독일 무기보다 나은 걸까? 제 안의 혼란은 깊어졌고 이 질문은 앞으로 닥칠 첫 번째 위기의 전조였죠. 모든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한국방산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K9 개발에 참여했던 베테랑 엔지니어들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식사 도중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저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독일도 이제 우리한테 기술 좀 배우셔야겠네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독일을 깔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가격으로 승부하는 한국 무기가 무슨 하고 중얼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독일 무기가 뒤처진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가? 다음 날 새벽 준혁 씨가 저를 불러 테스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정이었죠. 밀러 씨, 어제 저녁에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군의 실제 전장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 드론 부대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작전 데모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가 하나의 AI 기반 시사I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정보 공유와 공격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차 자주포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낸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이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감탄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독일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군사 네트워크 시스템의 선두주자입니다. 데모가 끝난 후 준혁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밀러 씨, 한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조용히 창 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보이는 DMZ, 비무장지대 쪽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저곳에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냉전 이후 직접적인 위협에서 멀어졌지만 한국은 지금도 매일 전시 상황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던 것이었죠. 잠시 뒤 준혁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무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생존 본능과 치열한 현실 속에서 다져진 필사의 의지가 그들의 방산 기술력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맥주 한 캔을 열며 독일에서 온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강해졌고 기술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 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오래된 군사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잿더미였고 국민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독일 내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무기 NATO 방산 시장 지배 시작. K2전차와 K9 자주포, 레오파르트 시대 종원 선언. 독일 국민들도 놀라워했고 군사 전문가들도 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NATO 본부에서도 공식 보고서에 한국 무기의 생산 효율성과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빠른 납기를 세계 최고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이루어낸 기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가, 미국이, NATO가 전후 한국을 원조 국가로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협력 대상이 아닌 존경하는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저력을 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의지로 이룬 자주 국방. 이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 이상의 국가의 자립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독일도 전후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강국이 되었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극한의 상황에서 일어나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첨단 방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NATO에서 만난 프랑스 장군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 우리도 이제 한국처럼 해야 해. 저 작은 나라가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니야. 그건 생존 본능에서 나온 집념이고 역사야.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린 과연 지금 저 정도의 의지로 산업을 일궈가고 있는가?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AI 그리고 방산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정상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체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외국 전문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슴에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대한민국의 기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